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상도 안동 고을에 있는 어느 양반가 앞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해진 도포 자락을 두른 거지 하나가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지요. 발에는 집신조차 제대로 꿰지 못해 흙먼지가 발등까지 덮여 있었고 도포 자락 곳곳에는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거지는 대문 앞에 서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다 돌아온 사람처럼 대문을 천천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인은 거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댁이 어떤 댁인 줄 알고 왔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삿갓 아래 감춰진 두 눈이 하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구걸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거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오. 하인의 손에서 몽둥이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안동 고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입에 올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기와집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이 포졸에게 두 손이 묶인 채 끌려나갔고 비단옷을 차려입은 여인 하나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든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인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상도 안동에는 이한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허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때의 가세가 기울어 이한에 대해 이르러서는 변변한 전답, 면마지기와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한의 본처는 유씨였습니다. 안동 고을에서 알아주는 유지의 딸로 혼이 날 당시에는 미모와 집안이 고루 갖춰진 규수였지요. 그러나 혼인 후 유씨의 본색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의 넉넉함에 길들여진 유씨는 남편의 검소한 살림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한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자 그 불만을 여기저기 드러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집안, 식구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서슴지 않는 여인이었지요. 이한에게는 연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원래 안동 고을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하면 흔히 가무에만 능한 여인으로 보기 쉽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총명하고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중하고 따뜻했지요. 이한이 연화를 처음 만난 것은 고을 잔치 자리에서였습니다. 이한은 화려한 기생들 사이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시를 읽고 있는 연화를 보고 눈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한은 연화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유씨는 연화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기생 출신 첩이 감히 자신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사실 자체가 유씨에게는 치욕이었지요. 유씨는 연화를 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물 깃고 불 떼고 바느질하는 일은 모두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연화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여도 유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이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본처인 유 씨의 눈치를 보느라 연화를 제대로 감싸지 못했습니다. 연화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있었으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못 본 척 넘기는 날이 많았지요. 그것이 이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저녁이 되면 호롱불 아래 바느질을 했습니다. 몸이 고단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유 씨에게 구박을 당해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하는 그런 연화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이 서재에서 책을 읽다 창밖을 내다보니 연화가 차가운 우물가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한이 서재 문을 열고 나가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빨래는 내일 해도 되지 않겠소. 연화가 고개를 들어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마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해두라 하셨습니다. 이한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씨가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 씨에게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이하는 서재로 돌아와 한동안 책을 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이한이 고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면 연화는 오늘 만나신 분 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조용히 귀띔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한도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의 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허나 정작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 씨의 친정 오라버니 유만석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만석은 안동 고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양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학식 있는 척을 했지만 실상은 고을 현감과 결탁해 온갖 이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전답을 헐값에 빼앗고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를 현감과 짜고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지요. 동생 유 씨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만석이 이한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된 것은 표면상 매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유만석의 방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만석이 다녀간 날이면 유 씨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고 두 남매가 나누는 대화는 이한이 없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연화는 이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마님의 오라버님께서 자주 오시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한은 연화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처남이 매부 집을 드나드는 것이 뭐가 이상하오. 연화, 그대는 때로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소.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하는 고을 현감의 비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현감이 흉년을 핑계로 백성들의 환곡을 횡령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이중으로 뜯어가는 실상을 낱낱이 확인한 것이지요. 이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선비로서 눈 감을 수 없다는 생각과 괜히 나섰다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뒤엉켰지요. 연화는 그날 밤 이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연화는 어디서든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한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한은 현감의 비리를 낱낱이 적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소가 올라간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한이 현감을 모함하고 조정을 기망한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전라도 흥양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만석이 현감과 손을 잡고 이한의 상소를 역모로 둔갑시킨 것이었으나 이한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유배 명령이 떨어지던 날 저녁 유 씨는 안채에서 조용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한을 붙잡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만이 이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한의 옷매무새를 여며 주었습니다. 서방님, 연화도 따라가겠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배지가 어떤 곳인데 그대까지 고생을 하오. 여기서 기다리시오. 기다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포졸들이 이한을 압송하러 왔을 때 연화는 이미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 씨는 끝내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전라도 흥양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포졸들은 죄인을 압송하는 일이 귀찮고 지루했던지 발걸음을 재촉하며 쉬는 시간도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이한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걸었고 연화는 그 뒤를 보따리를 등에 지고 말없이 따랐습니다. 첫날 밤 일행이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포졸들은 주막 안에 자리를 잡고 술상을 드렸지만 이한과 연화에게는 처마 밑 한 귀퉁이가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보따리 속에서 미리 싸온 주먹밥을 꺼내 이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한이 받아들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까지 이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하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곁에 있는 것이 고생이 아닙니다. 이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본처 유 씨는 대문 밖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첩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유배지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이한은 그날 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한이 안동을 떠나던 날 유 씨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유 씨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느라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 곳간의 열쇠를 자신이 직접 쥐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이제부터 자신의 말이 곧 집안의 법이라고 못 박았지요. 이한이 아끼던 서재의 책들을 창고로 옮기게 했고 이한의 옷가지들도 한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며칠 후 오라버니 유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유만석은 안채에 들어 유 씨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요. 이제 이한은 흥양에서 3년은 좋게 있어야 할 게다. 그 안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해. 유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담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집안 단속만 잘해라. 이한이 없는 동안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야 해. 그 양반이 돌아왔을 때 찾을 게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만석은 이한의 이름으로 된 전담 문서를 하나씩 자기 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흥양 유배지에서의 첫 달은 가혹했습니다. 이한에게 배정된 곳은 고을 외곽의 낡은 초가 한 칸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를 막을 방법도 없었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냉기가 방 안가득 스며들었습니다. 유배지라는 특성상 마음대로 고을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생계를 꾸릴 방도도 마땅치 않았지요. 연화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동네 안악들에게 사정사정에 삭바느질 일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늘을 잡고 앉아 남의 옷을 꿰매고 그렇게 번 돈으로 쌀과 나무를 샀습니다. 끼니가 부족한 날이면 연화는 자신의 몫을 줄여 이한에게 더 챙겨주었습니다. 이한이 눈치채고 연화, 그대도 먹어야 하오라고 말하면 연화는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라고 태연히 대답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한은 낮에는 유배지 규정에 따라 관아의 얼굴을 비추고 저녁에는 연화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이라고 해봐야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였지만 이한은 그 밥상이 평생 먹어온 밥상 중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이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안동에 있을 때 유씨 마님은 그대를 많이 구박했소? 연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님은 마님 나름의 방식이 있으셨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것이었지요. 이한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면서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감싸주지 못한 미안함이 밥상 너머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동 본가에서 유만석의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전답 15마지기 중 10마지기의 문서가 이미 유만석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현감과 짜고 관아의 토지 대장까지 손을 써두었지요. 이한이 돌아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문서상으로는 유만석의 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만석에게는 최가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최가는 겉으로는 유만석의 서사 노릇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만석의 온갖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자였지요. 이한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는 상소를 꾸미는데도 최가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최가를 자주 유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명목은 재산 정리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최가가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유씨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최가가 오는 날이면 유씨는 평소보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음식 대접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유만석의 권세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흥양 유배지에서 이한이 병을 얻은 것은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의 냉기와 부실한 끼니가 겹치면서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이한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고 연화의 손에는 당장 쓸 돈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몰래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머리카락을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요. 이한은 며칠 후 열이 내리면서 눈을 떴습니다. 연화의 머리가 전보다 짧아진 것을 보고 이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태연하게 날이 더워서 잘랐습니다라고 했지만 한겨울에 머리를 자른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한도 알았습니다. 이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선비로서 체면이 있어 끝내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이하는 그날 처음으로 연화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빚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화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유배 생활 2년째가 지나면서 이하는 서서히 모든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이 자신의 상소를 역모로 뒤집은 배후일 가능성, 유 씨가 처음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작 곁에 남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하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슴 아팠지요. 안동 본가에서는 유만석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한 명의의 전답은 단 2마지기만 남기고 모두 유만석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2마지기마저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유 씨와 최가의 관계는 이미 하인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가는 이제 대놓고 안채를 드나들었고 유 씨는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요. 그 무렵 흥양 고을에 낯선 선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행색은 소박했고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는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비가 고을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다닌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흥양 고을 관아 주변을 서성이고 장터에서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유배인들의 명단을 조용히 확인하는 그 선비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암행어사 박문준이었습니다. 박문준이 흥양 고을에 도착한 것은 전라도 일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각지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처리하고자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박문준은 그 중에서도 젊고 눈썰미가 뛰어난 어사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겉으로는 한량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보고 듣는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박문준이 흥양에서 처음 주목한 것은 이한의 이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노인이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온 이한이라는 선비 말이요. 현감의 비리를 상소했다가 오히려 영모죄로 귀양을 왔다지 않소. 억울한 일이지. 저 선비가 상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이 고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에서는 왜 모르는 척하는지. 박문준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한이라는 선비가 어디 있소? 노인이 고을 외곽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준은 이한이 머무는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이한은 호롱불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연화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준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척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청했습니다. 연화는 손님을 들였습니다. 변변치 않은 저녁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차려 내놓았지요. 박문준은 밥상을 받으며 연화를 한 번, 이한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사연이 있다. 박문준은 사흘을 이한의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면 돌아와 이한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학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박문준은 조금씩 이한의 사정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박문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소? 이하는 잠시 박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나그네에게 털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이하는 박문준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하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의 비리를 목격한 것, 상소를 올린 것, 영모 누명을 쓴 것, 그리고 유배지까지 따라온 연화의 이야기까지. 이하는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유만석이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아직 확신이 없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준은 묵묵히 듣다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영모 누명을 씌운 상소는 누가 올렸소? 이한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상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박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문준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한의 이야기와 고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꿰맞추고 있었지요. 유만석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서 겹쳐졌습니다. 박문준이 흥양을 떠나 안동으로 향하기 전날 연화가 조심스럽게 박문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한이 자리를 비운 때였습니다. 연화는 박문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연화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박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연화는 이 일의 배후가 유만석 나으리임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유만석 나으리가 서방님의 집을 유독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소가 올라간 직후 서방님이 잡혀갔지요. 박문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소.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만석 나으리의 신복 최가라는 자가 서방님의 상소가 올라가기 사흘 전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연화가 직접 보았습니다. 박문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소를 영모로 뒤집는 반소를 꾸미기 위해 한양을 다녀왔다면 이한의 유배는 철저히 계획된 모함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준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까지 따라와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이 여인은 사건의 실마리를 혼자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잘 알았소. 조용히 기다리시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준이 흥양을 떠난 후 이한과 연화의 유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한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준과의 대화 이후 이한은 자신의 억울함이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은 아직 가느다란 것이었지만 긴 유배 생활 끝에 찾아온 희망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한과 연화는 초가 앞 작은 텃밭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나무를 다듬고 이한은 그 옆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봄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약값을 마련했던 그 겨울 이후 조금 자라난 머리였습니다. 이한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연화, 이 생활이 끝나면 내 반드시 그대에게 좋은 것을 해주겠소. 연화가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방님, 연화는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는 받을 자격이 있소. 연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이한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한은 천천히 손을 뻗어 나무를 다듬는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조용히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봄볕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배가 풀린다는 소식이 이한에게 전해졌습니다. 박문준이 안동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지요. 이한은 연화와 마주 보았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지요. 이한이 말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곧장 안동 본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없는 집에서 유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행색으로. 이한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집에 들를 것이오. 그대는 고을 주막에서 기다려 주시오. 연화는 이한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갔지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안동으로 돌아오는 길은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한은 연화와 함께 걸으면서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유 씨가 정말 자신을 배신했을까? 유만석이 정말 배후일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유 씨의 뒷모습이 3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안동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한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한은 짐 보따리에서 낡은 삿갓을 꺼내 눌렀었습니다. 도포 자락은 이미 유배 생활로 낡을 대로 낡아 있었고 발에는 해진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굳이 꾸미지 않아도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지요. 이한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을 어귀 주막에서 기다리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오. 연화는 이한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전하는 당부였습니다. 부디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기를. 이한은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본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한의 본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한은 잠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새로 심은 화초 화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새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림을 늘린 흔적이었지요. 이한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한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낯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한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가 새로 들인 하인인 듯 했습니다. 하인은 이한의 행색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지는 저리 가시오. 이 댁에서는 적선 같은 거 안 합니다. 이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 길을 왔소.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은 무슨 밥이요? 냄새나는 거지가 양반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되는 거 모르오? 썩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 것이오. 이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께 여쭤봐 주시오. 안동 고을에서 온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한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모르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겠다 하십니다.
이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봐 주시오.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물 한 모금만 청한다고. 하인이 인상을 쓰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가 직접 나왔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곱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치마에 고운 저고리,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남편이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동안 아내서는 더욱 풍요롭게 지낸 것이 역력했습니다. 유 씨는 삿갓을 눌러 쓴 거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인한테 들었소. 물 한 모금이 뭐가 어렵다고 주인이 직접 나오게 만드는 것이요. 거지도 염치가 있어야지. 이하는 삿갓 아래에서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한의 가슴 어딘가가 저렸지만 유 씨의 눈빛에는 거지를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알아보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지요. 이한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물 한 모금이 그리 아깝습니까? 유 씨가 비웃었습니다.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오. 거지 하나 드리면 열이 온다고 했소.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왔소? 썩 꺼지지 못하겠소. 유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안채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누가 왔소? 이한의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집 안채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어난 척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이한의 팔을 잡아 밀쳤습니다. 꺼지시오. 이한은 비틀거리면서도 삿갓이 벗겨지지 않도록 눌러쓴 채 물러났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한은 닫힌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유 씨의 웃음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한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한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화는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이한의 안색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되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 연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쉬십시오, 서방님. 주막 방 안에 들어선 이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주막 주인에게 따뜻한 국밥을 시켜 이한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한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소.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지. 이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아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이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이한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한은 오래도록 연화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쪽으로 차올랐지만 이한은 꾹 참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국밥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주막 안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준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한은 박문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문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잡았다는 눈빛이었지요.
박문준이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만석의 서사 최가를 잡았소. 이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가가 3년 전 한양에 올라가 조정관리 하나와 접촉한 기록이 있어. 그 관리는 이미 파직된 상태라 입을 열었지요. 최가가 이한 선비의 상소를 역모로 뒤집는 반소를 꾸미는데 돈을 썼다는 자백을 받았어. 이한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만석의 집에서는 이한 선비 명의의 전담 문서를 유만석 명의로 바꾼 기록도 나왔어. 관아 토지 대장까지 손을 써두었더군요. 그리고 박문준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최가와 유씨 마님의 관계도 마을 하인들의 증언으로 확보했어. 이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막 안이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박문준이 이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출두할 것이요. 그때 이한 선비께서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 주시오.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이한과 연화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한은 주막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그런 이한 곁에 조용히 머물렀지요.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쌓아올린 무언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연화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유씨와 최가가 나란히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씨는 최가의 말에 웃음을 띠고 최가는 유씨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있었지요. 남편이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것도 모른 채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씨가 고개를 돌리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귀양지에서 굴러다니던 것이 여기까지 기어왔느냐.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은 아직도 흥양에 처박혀 있겠지. 첩이라는 것이 서방 없이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이 남아 얼쩡거리는 것이냐. 연화는 유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흘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이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한은 연화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한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한은 두 손으로 연화의 손을 감싸 천천히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주막 문을 흔들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다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결전을 하루 앞둔 날 저녁 박문준이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문준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이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유만석이 전담 문서를 바꿔치기한 기록이요. 관아 토지 대장과 대조하면 명백한 위조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최가가 한양에서 조정관리에게 건넨 뇌물 기록이요. 이한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박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도 이미 확보했어. 내일 아침 출두와 동시에 유만석과 현감, 최가를 일거에 잡아들릴 것이요. 이한 선비께서는 마패를 확인하시는 즉시 본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한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박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셨소.
박문준이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소. 중요한 실마리는 저기 계신 분이 주셨지요. 박문준의 시선이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하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사건의 단서를 품고 때를 기다렸던 여인. 머리카락을 잘라 약값을 마련하고 삭바느질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 이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 고맙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연화는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고마우신 거 아닙니다. 연화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결전의 밤이었습니다. 이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막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이 일이 끝나면 그대를 정실로 드리겠소.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방님. 연화는 신분이 낮습니다. 기생 출신 여자가 정실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요. 이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요? 귀양지까지 따라와 머리카락을 팔아 내 약값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요? 신분이 무슨 소용이요? 진심이 중한 것이지.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안동에서의 기억들, 앞으로의 이야기들.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갈 때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삿갓을 벗고 도포 자락을 여미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가 이한의 옷매무새를 여며 주었습니다. 3년 전 유배를 떠나던 날 아침과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다녀오겠소. 기다리겠습니다, 서방님. 이하는 주막 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안동 고을에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동 고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장터에는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고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드문드문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아침 일찍 현감을 만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최가는 유 씨의 집 안채에서 아침상을 받고 있었지요. 아무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유만석이 들어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문준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품속에서 마패가 번쩍 빛을 발했습니다. 관아 주변 골목골목에서 박문준의 나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이 포위되었지요. 유만석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현감은 동원에서 뛰쳐나오다 나장들과 마주쳤습니다. 도망치려던 현감의 두 팔이 나장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현감이 발버둥을 쳤지만 나장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준이 현감 앞에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환곡 횡령, 세금 이중징수, 억울한 선비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죄.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현감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안동 고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 씨의 본가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한이 걸어 나왔습니다. 삿갓도 쓰지 않고 낡은 도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선비 옷차림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가 안채에서는 최가가 황급히 도망치려다 마당에서 나장들과 마주쳤습니다. 최가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 씨가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한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서방님? 이한이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차가운 실망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거짓골로 대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나요. 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그리 아깝더이까. 유 씨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 씨는 금세 정신을 수습하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연화 그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거짓이에요. 최가는 오라버니가 보낸 서사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귀양 가고 없는데 집안 살림을 누가 했겠어요. 오라버니가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최가가 그 옆에서 슬그머니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은 그저 유만성 나으리의 명을 받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닥치시오. 이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최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문준이 나장을 데리고 본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가를 보는 순간 박문준이 나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저자를 묶어라. 나장들이 최가의 두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최가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문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소. 그 입으로 할 말이 있으면 관아에서 하시오. 유 씨가 다시 이한에게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요. 3년을 혼자 집을 지켰어요. 서방님이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라버니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한은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다고 했소? 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삭바느질로 내 끼니를 챙기고 머리카락을 잘라 내 약값을 마련한 사람이 있소.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소? 유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박문준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유만석의 자백과 문서를 근거로 이한 선비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소. 마당에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몰려들어 발돋움을 하며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유만석은 안동 현감과 결탁하여 이한 선비의 정당한 상소를 역모로 뒤집는 반소를 꾸몄소. 이를 위해 조정관리에게 뇌물을 건넸으며 그 증거가 여기 있소. 박문준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둘째, 유만석은 이한 선비가 유배를 간 사이 선비 명의의 전답 15마지기 중 13마지기의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바꾸었소. 관아 토지 대장까지 손을 써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원본 문서가 확보되었소. 마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셋째, 최가는 유만석의 지시 아래 이 모든 일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한 선비의 집안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가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하였소. 유 씨가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유 씨를 향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은 하나도 없었지요. 이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한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유만석이 관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안동 고을에서 누구보다 기세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나장들이 유만석을 이한의 본가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만석은 이한을 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박문준이 유만석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소? 유만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함이요. 이한이 먼저 현감을 모함했고 소인은 현감을 도운 것뿐이요. 박문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백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모함이라 하시오. 전담 문서 위조는 어떻게 설명하겠소? 유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가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고 문서 증거까지 확보된 마당에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오라버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라버니만 믿었는데. 유만석은 동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마당 한켠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이미 3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삭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하는 박문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소. 박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처벌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동 현감은 환곡 횡령과 영모 누명 공모 혐의로 파직과 동시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북쪽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현감이 관아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현감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뜯기고 송사에서 패한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만석은 전담 문서 위조, 재산 횡령, 영모 누명 공모 혐의로 파직과 재산 몰수, 곤장 50대의 제주도 유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동 고을에서 유지 행세를 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유만석이 포졸들 앞에서 곤장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장터 사람들은 오랫동안 쌓인 분을 풀었습니다. 최가는 곤장 30대의 변방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유 씨에게는 칠거지약 중 음행의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하는 유 씨를 내쫓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의 성품이 그러했습니다. 유 씨는 비단옷 차림 그대로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유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한의 전답 열쇠 마지기는 모두 원래대로 이한의 명의로 환원되었습니다. 유만석이 현감과 짜고 손 써둔 관아 토지 대장도 바로잡혔지요. 3년 동안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문준이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한 선비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고 복직명을 내릴 것이요. 며칠 안으로 문서가 도착할 것이요. 이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저한테 갚지 마시고 저분께 갚으시오. 박문준의 시선이 고을 어귀 쪽을 향했습니다.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연화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한은 그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한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평상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화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이한의 어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돌아오는 길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지요. 이한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다 끝났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유배지에서도 구박을 받으면서도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한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한이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소. 머리카락을 잘라 약값을 마련해줘서 고맙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줘서 고맙소. 연화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화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주겠소. 이번에는 첩이 아니라 정실로.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막 주인도 지나가던 나그네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생 출신 여인이 양반가의 정실이 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있었고 규범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곁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이한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고을 어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잘라냈다가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한의 누명을 공식으로 벗기고 복직을 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한은 문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상소를 올리던 날 밤 연화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연화는 어디서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은 문서를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은 이한이 연화를 정실로 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기생 출신을 정실로 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사람도 있었고 귀양지까지 따라간 여인이니 당연한 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한은 아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이한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장터에서도 보여주었던 그 조용하고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복직 후 성실하게 관직을 수행하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현감의 비리를 눈감지 않고 상소를 올렸던 그 고든 성품이 오히려 훗날 이한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끌었지요. 안동 고을 사람들은 이한을 두고 진정한 선비라 입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이한의 정실로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세상의 눈초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됨됨이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했으며 이한의 관직 생활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귀양지에서 삭바느질을 하던 손으로 이제는 집안 살림을 일으켰지요.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이한이 퇴청하고 돌아와 마루에 앉으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을 장터에서 한 노인이 나를 붙잡더니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했소. 귀양지까지 따라간 첩이 결국 정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돌고 있는 모양이요. 연화가 마루 끝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닌데 돌면 어떻습니까? 이한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했소. 진심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결국 밝혀지더라고. 연화는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바라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빛깔로 느껴졌습니다. 이한과 연화는 나란히 앉아 마당에 내려앉는 가을볕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고요함이 더없이 소중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남편은 결국 진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과 머리카락을 잘라 약값을 마련한 사람. 신분이 높고 낮음이 사람의 진심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말과 꾸민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삶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